둘이 부족한 게 뭘까라고 봤어요. 천조국 같잖아요. 그쵸. 미국은 미싱 미들 상태죠. 이 미들의 제조업이 사라진 상태니까 머리도 좋고 돈도 많은데 이게 허리가 지금 취약한 상태. 중국은 그동안에 신체 튼튼, 몸 튼튼, 머리가 조금 부족했죠.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10년을 본다. 앞으로 더 긴 시간을 본다 그럴 때 미국이 미싱 미들을 갖다가 채우는 시간이 빠를지 중국이 브레인을 컨트롤할 시간이 더 빨리 올지 그건 문제죠. 이거를 작년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다들 비웃었겠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있을 것 같아라고.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신영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작년 9월 달에 대표님을 처음 뵙고 네. 그때 이제 중국이 진짜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대표님이 야, 이건 처음 보는 거고 엄청 흥분된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돌아보면은 제가 그 대표님 만나고 나서 제가 영상 만든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사과하면서 제가 중국에 잘못 봤습니다. 저도 네, 사과 봤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그때 사과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동안 저도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뭐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대표님 덕분에 조금씩 이게 중국이 이런 면도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많이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여전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9월 이후에 중국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먼저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처럼 좀 열린 마음으로 또 균형된 눈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러신데 아직은 좀 아니신 것 같아요. 다친 마음과 조그만 사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것이 틀렸다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거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엄청난 변화는 지금도 되고 있고, 근데 과거부터도 됐었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 이게 결론이고요. 변화라고 하면은 9월에 나왔던 거는 우리는 어려우니까, 디플레니까, 인구 줄어드니까, 빚이 많으니까 정책을 가지고 끌어올리려고 하나 보다. 근데 그 타법이 변했다고 저도 이제 자본시장을 가지고 뭔가 많은 걸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약간 스테로이드 맞은 것처럼 효과는 있다가 확 이제 줄어들어서 거봐 이런 시각이 있었죠. 맞아요. 근데 그 중간에 9월 24일 이후에 9월 26일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중요한 회의들이 있으면서 1월에 있었던 것이, 이거는 정부에서 탑다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텀업으로 뭔가 듣보잡에 툭 튀어나왔죠. 그게 DS였고, 딥식이라는 아이가 가져온 것은 그 전에 공산당이 그냥 스토리텔링이다, 새마을 운동 같은 걸 거야 라고 했던 것을 민간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거는 이게 돌연변이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개가 나올 수 있었던 생태계가 구축이 됐다. 그러면서 이번 양회에서도 여러 가지 미사 여구들이 있고 여전히 좀 듣기에 거북한 관방의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9월 이전과 9월 그리고 지금으로 놓고 보면 조금은 더 대표님 같으신 분이 한두 분 더 많아지시고는 계시다. 네.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진짜로 구체적으로 있었을 것이냐. 중간에 테크 쪽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양회와 9월 사이에 제가 하나 놓쳤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최근에 제가 좀 뒤집어 봤어요. 뭐냐면 자본시장을 이용해서 뭘 할까라고 할 때 자본시장에 자금 조달해주고 융자에서 투자로 가고 뭐 이런 어떤 미사 요구들은 많이 있었지만 실제로 M&A가 얼마나 일어났을까에 대한 게 작년에 M&A 6조 그리고 신국 구조가 4월에 있었고 6조가 9월에 나왔었는데, 그 뒤에 제가 팔로우를 못했더라고요. 저도 이제 너무 이제 큰 사건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며칠 전에 보고 저도 놀란 게, 작년에 중국 자본시장에서 M&A가 131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60건이 9월 24일 이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상장회사들의 M&A의 의미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이놈들을 커져라 세져라 뭉쳐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금년도가 2개월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M&A의 공시 건수가 640건으로 늘어났어요. 640건이요? 작년에 130건에서 지금 640건, 거의 5배, 6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본시장을 풀 가동하는데 과거처럼 IPO 시켜가지고서 얘들을 완전히 국유기업이 돈 빼는 기계, ATM기에서 이제는 아닌 거예요. 국유기업이 M&A를 하는 것도 물론 있겠죠. 제가 발라보진 않았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테크 쪽 창업판과 과창반에 있는
중국의 미래를 짊어지게 할 그런 산업 쪽에서 정책적으로 M&A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용도 자체가 상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하는 것도 있겠지만 M&A를 통해서 들어가는 백도어 리스팅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 세져라 커져라 하면서 상장회사끼리도 없는 게 있겠죠. 호재가 그쵸, 될지 그쵸. 악재가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M&A 6조라는 게 나오고 나서 5배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부동산과 부채와 인구 감소와 공산당의 그런 문제들만 부각하는 시각으로 보면은 640건은 정말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자본시장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변화들이 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의 산업이나 중국의 이런 그 구조는 어떻게 변해갈까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또 하나의 날개짓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 딥식으로 있은 과거에 그 이렇게 99대 1 정도의 나쁜 쪽만 부각되던 것에서 딥식이 올라오면서 10, 20, 30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가지고 딥식 같은 애들한테 몰아주기 한 판이 벌어지게 되면 옛날에 이제 ABC였죠. Anywhere but China였는데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지금 BAT를 시작으로 해서 과거의 B는 바이두였는데 지금은 이제 바이트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두가 조금 이제 소멸 내지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인 반면에 바이트댄스와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여전하니까 그 다음에 B가 붙겠죠. DS 같은 친구들 그리고 유니트리 같은 친구들이 6마리 작은 용하고 심천에 작은 6용이 또 나오고 북경에 타이거들이 나오고 이런 스토리텔링들이 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제가 볼 때 공산당이 건드리지 않으면 되는데 민영기업이잖아요. 근데 건드리지 않는 대신에 걔들이 할 길은 열어줘야 되고 방법은 찾아줘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신국구조라는 자본시장을 어떻게 바꿀 건지 하고 M&A 6조를 가지고 만들어가는 자본시장의 활성화 그것들을 가지고 5,400개 상장기업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5,400개가 뭐 100개, 200개 줄어들 수 있겠죠. 하지만 걔들이 가져올 어떤 이 변화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가면서 쫓아가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전히 거시적인 그 애로 또는 문제, 부동산 문제, 지방부채 문제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주는 어떤 그 그림자 그리고 이 추위 이런 거는 작년 9월보다는 지금 많이 줄었죠. 그래서 우리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중국을 보고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부동산도 조금씩 거래량이 늘어서 아직까지 언 땅이 녹지는 않았지만 호숫가의 얼음, 살얼음 정도는 지금 살살 녹고 있다. 네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부동산이 금년 지나면은 그쪽도 조금 해소가 될 것 같다는 현지 리포트 그리고 아이비드 리포트를 제가 많이 봤는데 그것은 전통 경제 쪽에서 그냥 해결할 거고 새로운 이런 힘이 되고 있는 이런 쪽에서는 신경제나 신엔진 쪽은 우리가 그전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그런 과정에서 계속 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은 균형을 더 찾아가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M&A가 됐다라는 걸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M&A가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IPO가 아니고 M&A다라는 거는 그냥 쪽수를 늘려가지고 개수를 늘리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배기만 남겨놓고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M&A가 계속 된다고 들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대형 증권사가 되고 어쨌든 대형 회사가 되고 했을 때는 글로벌 경쟁력도 생길 거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질 것 같아요. 특히 자본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그렇죠.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할 수 있고 더 싸게 조달해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큰 그림에서 보면 어떤 걸 계획하고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다 계산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중국의 특수 상황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성마다 증권사가 다 있거든요.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일을 시키기 위한 지방증권사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네. 성이라는 게 직할시 포함해서 31개로 구분이 되니까 네. 그 31개의 지역증권사를 위주로 해서 정간의 M&A도 되겠죠. 근데 대표적인 게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상하이의 그 하이통증권하고 구어타이쥐난증권이라고 두 개가 M&A를 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두 개 합치면은 자기 자본이 63조 원에 달하니까 한국 증권사 탑 10개를 합친 것보다 커져요. 두 개를 합쳐도 합치면 그러니까 그 두 개 합쳐서 하나가 되면. 근데 이제 그만한 게 원래 시틱 증권이라고 중신증권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애들이 합쳐졌죠. 근데 이제 갤럭시하고 CICC 중신증권이라고 그 역시 IB에서는 최강인데 중국에서 그 두 개가 합쳐지고 또 엊그제 나온 거는 작년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민생증권이라는 또 중대형 증권사하고 구어리엔하고 합쳐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은 이제 뭐 기억 다 못하니까 요 정도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이 모여서 뭘 할지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IB, 해외 진출 내지는 국내에서의 어떤 큰 프로젝트에서 부채가 아니고 자본을 조달할 때 애들이 역할을 그쵸.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130여 개가 되는 중국 증권사들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 스토리는 640개의 그 M&A 공시가 상장사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닐 겁니다. 상장사가 비상장사 먹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 비상장사가 상장사를 백도어 리스팅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다 포함했을 때 어쨌건 중국 자본시장의 용도가 바뀌었다. 과거에는 상장하고 거기서 돈 뺀 기업가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외에 가서 축구단 사재 끼고 그리고 또 빼돌리고 그리고 사실은 나쁜 짓도 많이 했죠. 네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딥식이라는 친구, 양원펑이라는 친구가 했던 일을 보면 상장사도 아니지만 번 돈을 가지고 비상장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쁜 짓 또는 부도덕한 짓을 더 많이 해도 되죠. 근데 그 친구는 진심으로 그야말로 우리 공대생이 갖춰야 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돈을 또 시간을 아끼지 않는 그러면서 주변 130, 150명을 다 최고의 대우를 해준 그러니까 이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사회적으로도 기여하지만 자기 개인도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과연 량원풍이 혼자서의 일이겠느냐. 그리고 자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년에 130개밖에 안 됐다. 그전엔 더 작았거든요. 뭐냐. M&A 못할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제도적으로. 네. 그죠? 아니면 분위기적으로. 지방정부에서 못하게 한다거나.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싹 장애물, 이게 정책이 할 일이고 정부가 할 일이라 그러면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금년에 우리가 두세 달 동안에 공지가 나온 거지 완료가 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상반기 지나면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 또 이게 얼마나 일어날지. 근데 만약에 걔가 전부 상장회사라 그러면 지금 5,400개 상장회사 중에서 640개니까 12% 정도가 지금 M&A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죠. 당하거나 네. 하거나. 네. 그거를 갖다가 지금 자본시장에 변화가 있다고 얘기할 때 자본시장 나랑 뭔 상관있어. 와, 쟤들은 뭐 로봇이 아니면 딥식이 가져올 변화 이걸 네. 대학 교수님들 참 많이 말씀하시던데 그냥 2차원에서 보시는 거예요. 네. 중국은 지금 3차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뒤, 전후, 좌우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좌야 우야. 저쪽은 좌니까 우리는 아니야.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M&A 건수가 작년에 130건인데 올해 지금 벌써 640건이면 이거는 진짜 천지개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제도나 아니면은 뭐 자금적인 지원이나 이런 그 유인책이 없으면 도대체가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렇죠. 이게 일어났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이게 제가 기억하기에 9월 달에 말씀해 주실 때 진짜 그 흥분하면서 얘기해 주셨던 게 증권관리감독위원회인가요? 네, CSRC. 네. 네. 그 위원장이 또 한번 뭐 아시는 분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전에는 은행권 출신이었는데 증권사 출신이 왔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강조해 주셨었거든요. 기억하시네. 근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던 이유가 금융시장이 활성화되고 되려면은 대출이 아니고 자본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돈이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훨씬 더 정교하게 그리고 잘 검토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책임지고. 그러니까 대출은 진짜 너무 그냥 빚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M&A가 되고 아까 자본의 활성화, 대출이 아니고 이게 큰 변화를 만들지 않을까. 그 변화를 만드는 그 물꼬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본시장 하면은 다 자본주의 사회의 전유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쪽의 논리로 보면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그 시장의 앞에 이제 수식어가 자본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쵸. 지금까지는 그들의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국가에 축적된 자본이 없고 사회에 축적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통해서 조달하는 돈이 개인 돈을 끌어와서 회사를 키우다 보니까 민생이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았고 백성들이 어려웠던 건 맞아요. 그게 이제 소비 위축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데 자본시장을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개인도 투자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개인들한테도 조금 더 뭐 열린 말하자면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만 잘 좀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개인들한테도 열리는 거니까 어찌 보면 부동산으로 축적한 부의 그 부담이 지난 30년 동안 쌓이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아니까 네. 그래서 자본시장을 한다. 그런데 이번에 양회에서도 나왔지만 방시와 고시를 다 케어하겠다. 방시는 부동산 시장이고 고시는 자본시장,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시와 고시 둘 다 케어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딱 찍어서 양회 정부 업무보고에 나온 거는 처음이었어요. 작년에 경제공작회의에서도 나왔지만 그거는 이제 회의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였고
이거는 5년의 플랜을 짜는데 딱 들어갔다는 얘기는 부동산도 포기 안 한다. 포기를 안 하는 거는 얘가 주는 부담은 줄이겠다는 의미고 자본시장은 활성화해서 미래를 준비하겠다. 그 미래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테크 기업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식어로 사용하고 있는 AI도 되고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도 되고 로보틱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신질 생산력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하이테크 쪽에 가는 거에 대해서 M&A의 길을 열겠다. 네. 그렇게 판단하면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하거나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이게 과연 이번 야외에서 나왔느냐 아니라는 얘기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10년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지만 그때는 그들은 계획이었고 꿈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행의 과정에 있었으면 근데 우리는 안 믿었고 믿을 이유도 없었죠. 왜냐하면 역시 또 똑같구나. 선전용이구나. 근데 아니라는 게 최근에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다르게 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9월 달에 뭐 얘기해 주셨던 거 그리고 종합해가지고 제가 레이달리오의 그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라는 것이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내용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아름다운 디레버리징이라는 게 결국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거를 돈을 풀어서 하는데 그 돈이 생산성이 높아지는 AI나 테크 쪽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기존에는 이제 중국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건 봤는데 딥시크가 나오니까 이게 진짜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AI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중국의 생산성이 제조업 생산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은 더 뿌려도 된다는 얘기여가지고 그렇죠. 이 구조가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계속 가면서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들도 의구심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호기심이 생겼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데서 의구심이 발생을 했어요. 미국. 다들 의구심을 중국 쪽에 가졌었는데 맞아요. 딥시크라는 애가 나오면서 야, 얘 봐라. 이거 재밌네. 호기심이 생기네. 그래서 우리도 많이 연구했잖아요.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미국이 하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이게 큰 변화라는 저는 그러니까요. 네, 의심이 어디서 생기느냐. 중국에 대한 의심으로서 온통 점철되어 있었던 것이 하나의 딱 증거가 나오는데 이 증거가 작은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꽤 좀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 뭐 게임 체인저는 몰라도 약간의 판은 흔들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면서 얘가 미치는 영향이 저는 제가 볼 땐 취업은 아니지만 창업은 일으키고 있어요. 아하, 네네.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는 젊은 애들 나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제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이죠. 부동산 부채 이런 문제들은 시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가 좀 이게 엎어주고 가려주면서 얘들을 좀 무게를 덜어줘야 되는데 공산당이 말로 할 때는 안 됐고 돈을 풀어도 안 됐고 그쵸.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됐는데 더 풀라 그랬고 돈 야 숫자를 보여줘 자꾸 이렇게 미사여구만 하지 마 이랬는데 그 얘기가 쑥 들어갔죠. 시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이게 서사가 변하나?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뭐지? 야 이거 봐야 되겠다.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외부에서 좀 IB들도 이제 몇 개 리포트를 제가 봤는데 다들 큰 틀에서 아메리카 익셉셔널리즘 자체가 피크에 도달했다 이런 리포트도 봤고 그런 미국의 예외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리포트를 낸 게 중국계가 아니고 한국계가 아니고 미국과 유럽계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것도 참 재밌는 현상이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뷰라는 게 이념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냥요 막 이런 거 하면서 했던 썸네일 중에 기억이 나는 게 미국이 되는 중국, 중국이 되는 미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 이게 뭔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중국에 대해서 이제 안 좋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젊은 청년층의 실업률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취업은 안 돼도 창업은 한다. 이것도 상당히 큰 변화죠. 왜냐하면 이게 창업을 한다는 건 애니멀 스피릿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 결단이 없으면 안 돼. 제가 이제 해봐서 압니다. 창업하는 거 밥 먹기가 어려워요. 근데 중국의 젊은이들이 양원평 때문에 이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방구석에서 그냥 뒹굴뒹굴 하지 않고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 자체가 뭔가의 그 중국에서의 내부적인 변화를 느끼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주제를 조금 바꿔서요. 이제 우리 양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3월 달에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냥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성장률 5%, 물가는 2% 목표죠. 이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뭘 할까? 그러니까 성장률은
이 성장을 하는 거고 물가는 디플레이션을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을 동원한 거죠. 그 수단 중에서는 이제 재정 적자율 4%죠. 그리고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제 5.66조니까 한국 돈으로 1,170조 원, 그러면 1,200조라 그럴게요. 네. 1,200조. 그리고 지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특수목적 채권, 그쪽 용어로 쭌샹짜이라 그래서 전항채가 4.4조 RMB, 그러니까 그것도 한 880조 원 정도 되죠. 그것과 이제 그 다음 작은 애들, 하나는 국채, 하나는 국채도 두 가지예요. 이제 초장기 특별국채, 이거는 이꼴 안 갚아도 됨 이런 거예요. 초장기 특별국채. 또 하나가 특별국채. 이 네 가지로 쭉 나누는데 금액 다 복잡하니까 다 합쳐가지고서 그냥 11조 8,600억 RMB죠. 한국 돈으로 한 2,300조 되나요? 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거냐?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가 중요한데 네네. 작년에 9월에 정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12월에 이미 정해졌고 이런 것들이 그중에서 남아있는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하기 위한 12조 플랜이 나왔었잖아요. 작년에 네. 12조 RMB. 네. 그중에서 매년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전항채, 특수목적 채권의 8천억 RMB 그거를 빚 갚는 데 치환하는 데 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4조 원 중에 8천조 빼고 남은 3.6조 RMB가 남죠. 그걸 가지고 하는 사업이 중요한 겁니다. 빚 갚는 건 빚 갚는 거고 그걸 뭘 할 거냐. 거기에 들어간 게 우리가 지금 입에 달고 사는 하이테크 이쪽 산업이야. 근데 그걸 지방정부에서 쫙 뿌리는 거죠. 그래서 그 큰 꼭지가 그게 하나 있고 지방정부가 쓰는 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초장기 국채를 가지고 뭘 할 거냐. 그러니까 1조 3천억 RMB, 260조? 이 정도 돈을 가지고 하는 거는 작년에 저도 이제 그래서 휴대폰을 바꿨는데 이게 보조금 주는 게 한 15% 주고 뭐 이것저것 했더니 한국 돈으로 한 3,000 RMB니까 60만 원 정도 싸게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초에 바꿨는데 그 이제 중국에서 나오는 그 소비 부양책 이구환신. 네. 양신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네. 신이 두 개예요. 새 신이. 새로운 신자가 두 개인데 하나는 이구환신에서 이런 거 바꿔주는 거고 네네. 설비갱신이라 그래서 이거는 산업이죠. 그 두 개의 신을 하기 위한 그걸 이제 양신이라 해서 이 두 개를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배정될 거냐의 문제인데 작년에는 1,500억 RMB 정도를 썼어요. 네. 그 이구환신에. 이번에는 네. 3,000억 RMB를 거기다가 때려박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작년은 9월 이후에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지금 1월부터 이미 시작이 됐죠. 저도 그래서 1월 달에 이걸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냐? 소비가 일시적이나마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15% 받는다. 지나면 못 받는다. 그럼 땡겨서 소비한다. 차가 작년엔 차를 그랬고 차가 60만 대인가 팔렸을 거예요. 추가로 80만 대. 그리고 이런 거는 뭐 수천만 대 팔렸죠. 휴대폰들은. 그렇게 해서 간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적으로 스테로이드는 낫다. 그러면서 시간을 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설비갱신은 그대로 가고 있고 그것도 지금 금액이 제가 알기로 5천억인가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제 1조 3천억 그렇게 쓰고 또 이제 양중이라 그래서 중점 영역하고 중요 사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인프라 쪽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는 그런 인프라들 이런 것들도 양중. 그래서 이제 중점과 중요 두 개가 나눠지는데 그렇게 해서 양신이 있고 양중이 있죠. 여기 들어가는 돈 아까 지방정부는 별도로 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제 5천억 RMB 100조 원의 특별국채 이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얘를 발행해서 뭐 할 거냐? 그동안에 대출해주고 또 주택 그 작년에 중국의 지금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37조 RMB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로 하면 7,400조죠. 우리 환율로. 7,400조. 예, 37조 RMB니까 7,400조의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그걸 금리를 0.5% 내려주면 얼마를 쓸 것이다. 이런 계산에서 작년에 0.5% 내렸고 이제 금리는 계속 내려가죠. 주담대 대출이. 거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흔들린다? 대형은행들이 주담대가 제일 많은데 6대 은행들의 그 자기자본 비율이 조금 위험은 아니지만 내려갔죠. 영향을 받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은행의 티어 1 자본을 충족하는 데다가 써라 그래서 5천억 RMB를 줘가지고 그게 6대 은행의 자기자본금 충족되는데 쓰라고 그거는 이제 특수목적처럼 딱 찍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합쳐져가지고서 이제 11조 8,600억 RMB 2,200조 원이 뿌려진 거고 용도가 확정이 되어 있죠. 근데 뒤에 여지를 또 남겨놨어요. 필요시에는 뭐 하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고 어제 그 F5 그 금융
오수장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도 똑같은 얘기예요. 필요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양회를 보면서 느낀 게 저한테 딱 정리를 하라 그러면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의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예측 가능해졌다. 제가 9월 달에도 말씀드렸었어요. 예측 가능한 정책 쪽으로 가면서 옛날에는 입도 뻥끗 안 하던 부장들이 장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했다. 그거는 위에서 이제 하방 권력을 내려준 것 같아요. 인파워먼트를 해서 자기들이 책임화해 가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니까는 이번에는 또 오수장 다 나와가지고 또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총리의 힘은 약해졌다. 그죠? 총리는 비서용 총리잖아요. 근데 금융 오수장들은 과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CSRC의 우칭 같은 경우도 M&A와 관련하고 또 자본시장 역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양회가 이제 그런 식으로 쭉 가면 거기서도 이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저도 굉장히 그 워딩을 써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처럼 변하는 미국처럼 변해가는 중국. 지금 정책에서도 트럼프 또 바꿨더라고요. 또 멕시코하고 캐나다 또 아니야 또 안 때릴게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우리에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재미를 주는 건 좋은데 별로 건전한 재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미국이 좀 예측 가능했다면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은 예측이 안 됐는데 예측 가능해지고 이런 거죠. 그렇죠. 큰 틀에서 누가 뭐 이기고 지고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렇게 가겠구나 하면은 그건 그렇게 가는 것 같고 경제 현상도 그렇고 그러니까 참 재밌다. 예. 그러면서도 겁난다.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도 잘 생각해 보면은 아니 중국이 원래 베끼기 되게 잘하는데 제조업을 다 이제 베껴가지고 테슬라의 뭐 기가 팩토리도 막 베끼고 막 어쨌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금융도 베꼈다는 얘기를 그때 해주셨거든요. 9월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부양책을 쓰고 어떻게 통화 정책을 하고 이런 것들도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핸드폰이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그거 좀 깜짝 놀랐는데 이게 화웨이 거죠? 예. 화웨이 건데요. 제가 사실 얇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선전하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얇기가 장난 아닌 게 아이폰하고 같이 놔두면 접었는데 비율이 똑같아요. 높이가 똑같고 화질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화웨이도 이제는 그 OS를 따로 쓰고 있어요? 예. 하모니. 그래서 제가 이걸 사면서도 제가 20년을 넘게 중국에 살면서도 사실 중국 폰은 안 쓰는데 애플하고 삼성 것만 썼었어요. 근데 이번에 저도 보조금에 눈이 멀어서 보조금 이번에 보조금은 전부 중국 제품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되는데 이걸 산 거는 뭐냐면 애플은 보조금에 안 들어가는 게 6,000 RMB 이상, 그러니까 120만 원 이상짜리 안 들어가고 얘도 120만 원이 넘는데 화웨이에서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부에서 주거나 이런 그걸 갖다 국보라 그래요. 국가 보조금이 있고 또 이구안시는 바꾸면서 주는 15%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는 제품이었는데 화웨이 저도 그래서 딴 거는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중저가니까는 그러니 뭐 애플 쓰던 거 쓰지 뭐 이랬는데 얘를 갖다 파는 그 화웨이 친구들이 그렇게 하길래 저는 근데 이걸 돈 때문이 아니라 이 OS 시스템이 다르니까 안드로이드 쓰고 있고 iOS 쓰고 20년 넘게 썼는데 10년 넘게 쓰던 이런 거에 대한 저항이 있으니까 화웨이의 하모니 시스템 쓰는 게 얼마나 다를까라고 했는데 매장에서 설명 듣고 하면서 제가 써봐도 되겠다. 그리고 지금 쉽나 보네요. 생각보다. 그냥 쓸만합니다. 쓸만하고 별로 이렇게 저항이 없고. 저항이 없고 그래서 써봐야 되는구나. 그런 게 제 마지막 그 IT 허들이었죠. 기기에 대한 허들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감히 뭐 정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중국 내에서 지금 어떻게 소비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데 그 체감하시는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시니까요. 주로 이제 중국에 계시고 한국에 오시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여기를 자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주 여기로 오시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 내부에 이렇게 체감하는 경기라고 할까요? 그건 어때요? 그게 작년 9월하고 비교했을 때는 제가 볼 때 큰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조금은 좋아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한테는 무비자도 열어줬고 그러면서 외국인들 많이 오시고 그리고 또 그쪽 회사들도 민영기업의 숨통을 틔워주는 분위기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퍼지죠. 그런데다가 양회에서도 결정을 한 게 농민들에 대한 그 양로 기금에 대한 한 10% 정도 올리는 걸로 결정이 돼서 현금으로 그런 것 그리고
취업을 올리기 위해서 청년 실업률을 올리기 위한 그런 이런저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전달이 되면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뭐 따뜻하냐 아닌 것 같고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언물이 더 이제 10cm 얼었던 게 30cm 얼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살얼음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인데 1년은 걸릴 것 같다. 예, 그게 이제 이쪽 문제를 90으로 봤던 게 작년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새로운 애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한 1, 2, 30으로 올라가고 있고 얘가 한 6, 70으로 내려가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시장이고 우리가 뭐 경제에 대한 예측이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변화는 있다. 네. 예, 예. 그 중국에서 2015년이었죠. 그때 네. 이제 캐치프라이즈로 막 이렇게 선전했던 게 제조 2025였어요. 그렇죠. 근데 올해가 2025년이거든요. 그 네. 당시에 계획했던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제조와 관련돼서는 네.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부의 평가는 어때요? 동의합니다. 그게 네. 이제 내부 평가가 있으면 그것도 또 안 믿으니까 외부 평가가 이제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하고 BBC에서 한 걸 제가 직접 또 봤었는데 네네. 보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10개의 하이테크 쪽의 서브 이 KPI로 정해진 것들이 한 250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83% 정도를 완성을 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뭐 수미양가로 하면 뭐 우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첫 번째 보고 두 번째는 그때 있었던 워딩들, 목표들 이런 것들의 결과는 최근에 이제 하나씩 드러나고 있죠. EV라든가 뭐 리튬 배터리 이런 거는 벌써 5년 전부터 나왔지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과잉 생산 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서 좀 디스카운트가 되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그들의 시작은 거기였는데 재밌는 게 2015년에 있었던 자본시장에 엄청난 사건이 있죠. 주식 폭락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와 기회가 있을 때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기회보다는 위험을 먼저 더 크게 보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게 맞아요. 투자할 때는. 근데 그 문제점을 딛고서 뿌려진 씨앗들이 연글고 싹이 나고 줄기가 튀어 올라오르는 과정으로 봤는데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는 한 뭐 100그루 중에서 한 그루 정도, 네. 두 그루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제조업 2025가 미국의 트럼프의 어떤 그리고 선진국들이 그들의 제조를 가져가는 중국을 보면서 이제 그들의 선진국의 저주가 시작이 된 건데 그 시점으로 봤을 때 사실은 어찌 보면 등소평의 전략이 맞았었죠. 그러니까 조금 더 목소리를 낮추고 조금 더 미래를 봤어야 되는 건데 시진핑은 성격상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두들겨 맞았지만 두들겨 맞는 과정에서도 싹을 짓밟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예, 그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균형 잡힌 내지는 심지어는 미국이 더 세게 때려야 하는 칩을 왜 막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AI 기술을 주면 안 되고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갖다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도 역시 이들이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변하는 거를 갖다가 결과값이라든가 이것만 보지 말고 변화되는 과정, 이것이 움직이는 그런 과정을 봤다 그러면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날 거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전에 여쭤봐 주신 제조업 2025는 그 워딩은 제조업 2035로 가지는 않겠지만 변화는 그대로 가고 있다. 캐치프레이즈는 없어졌어요. 없어졌구나. 네, 그렇죠. 완전히 이제 뭐 완전히 취소한 건 아니겠지만 제조 2025를 얘기할 수가 없죠. 이제 2025니까. 그렇죠. 네. 이제 15차 5개년 계획이 내년에 있겠지만 새로운 뭐 캐치프레이즈가 생겨날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을까. AI 플러스는 모든 게 다 그냥 설명이 되는데 AI 플러스는 중국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 세계가 추구하는 4차 산업혁명의 그런 워딩이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그들이 얘기 안 해도 남들이 이제 믿어주기 시작한, 그쵸. 조금은 봐주기 시작하는. 옛날엔 떠들어도 안 봤는데. 2015년에 제 기억에 볼펜과 연필로 비유해서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여기 볼펜 그거 심을 못 만든다. 맞아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맞아요. 이제 시진핑이 뭐라고 했던 반면에 맞아요. 미국에서는 공장이 아예 싹 없어져가지고 연필도 못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맞죠. 근데 이제 그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를 이렇게 보면 미국은 뭘 했고 중국은 뭘 했나라고 생각해 보면 특히 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중국의 소위 말하는 제조업과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이 더 견고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에 미국은 공장 뭐 들어오면은 보조금 준다고 했다가 트럼프 되면 또 안 준다고 했다가 지금 약간 좀 뭔가 정비되지 않은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예측이 어렵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지금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 둘이 부족한 게 뭘까라고 봤어요. 천조국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둘이 부족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미국은 미싱 미들 상태죠.
그러니까 이 미들의 제조업이 사라진 상태니까 머리도 좋고 돈도 많은데 이게 허리가 지금 취약한 상태. 그렇죠. 그래서 미싱 미들. 그래서 그것과 중국은 그동안에 신체 튼튼, 몸 튼튼. 그래서 이걸 갖다 중국에서는 오지 튼튼이라 그러는데 이 5가지가 다 튼튼하다는데 머리가 조금 부족했죠. 그게 이제 뭐 칩이 부족해서든 아니면 조금 뭐 머리는 좋은 사람들인데 어쨌건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앞으로 10년을 본다. 앞으로 더 긴 시간을 본다 그럴 때 미국이 미싱 미들을 갖다가 채우는 시간이 빠를지 아니면 중국이 브레인을 컨트롤할 시간이 더 빨리 올지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네, 패권 전쟁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은 각자가 내려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작년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다들 비웃었겠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맞아요. 예, 다들 그래 그럴 가능성이 낮지만 있을 것 같아라고 이 변화가 자본시장에서 과연 밸류에이션으로 프라이싱으로 반영이 돼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주는 질문이죠.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비교할 때도 2차원으로 보지 맙시다. 예, 3차원. 4차원 가면 좀 이상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이제 패권 국가가 되고 미국을 이겨서 그걸 넘어서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이제 패권 국가는 어쨌든 정말 많은 나라들한테 수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래, 야, 내가 잘 만들었으니까 내가 써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여기서 더 제조업으로 치고 나가는 상황을 그리고 그런 세상을 생각해 보면요. 다른 나라는 다 죽어요. 그런 세상을 어느 나라인들 원하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제조업이 저렇게 돼버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업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독일에서 지금 폭스바겐이 문을 닫아요. 이런 거를 긍정적으로 그래 중국이 잘 되는 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 전략적인 방법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솔루션인데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계를 다스리는 경찰 국가를 없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트럼프라 그러면 미국도 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국도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자기들이 패권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그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패권이라고는 안 하죠. 거예요. 그냥 1등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 멀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결국 권력이라는 게 생기고 힘이라는 게 생기면 그때 가서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거라 그러면 이런 추세는 미국이 변하고 중국이 변하면서 우리는 그런 그 가운데서 뭘 해야 될까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가 바꿀 수 없으면 그걸 중간에서 뭘 해야 되겠죠. 근데 뭐 해야 되는 되게 많은데 대표님이 주신 거는 이제 이념적으로 좌냐 우냐 이런 비슷한 것처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거냐 후진국이 될 거냐 이 문제보다 훨씬 더 큰 맞아요. 이슈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가 우려해야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통치 스타일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우려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도 그렇고 시스템 사회 이념조차도 자기한테 체화해서 수정해 나가는 그런 거를 보면서 뭐 중국도 그거에 대한 저항이 크면 자기들도 변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은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게 공산주의자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하시면 뭐 저도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중국을 갖다 원조 공산주의자라고 보기에는 그들도 많이 변했어요. 변질돼 있고. 변질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정이죠. 사회주의라고는 하나 수정된 사회주의고 그렇죠. 자본주의라고는 하나 수정된 자본주의여서 그렇죠. 이게 뭐 모호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대표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프랑스를 갖다가 갔더니, 어떻게 보냐. 현재 계신 분들 얘기가 사회주의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회주의 체제는 아니지만 사회주의라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중국에 살면서 간혹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라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책에서 배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갖다가 배웠던 그걸까라는 거는 저도 살면서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무슨 정치 얘기 아니고요. 뭐 그런 거 아니지만 그냥 뭐 주식이나 아니면은 경제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 뭐지? 옛날에 미국이 아닌데, 옛날에 중국이 아닌데 이런 이제 느낌 많이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좀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질문을 드리면 네. 결국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의 관심은 그래서 중국 AI 그리고 중국 로봇에 투자하고 싶다 뭐 이런 거일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새로운 뭐 미국의 빅테크로 따지자면 미국의 테슬라 같은 회사, 미국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러면? 네, 잘 하셔야죠. 잘 하시는데 네. 결국 중국은 접근성에서는 여전히 뭐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나라죠. 어려운 나라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뭐 체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별지식으로 접근하시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극복할 만큼의 공부가 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기서 그렇게 수십 년을 있으면서도 느끼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조언을 드린다 그러면 중국에서 밖에다 걸어놨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하고 좀 가까운 친구들이 홍콩에 많이 걸려 있죠. 그렇죠? 미국에 있는 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그거는 또 근데 사실 미국에 있는 것도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놀아요. 홍콩에 있는 것도 그런데 홍콩에 있는 그 지금 현재 한 절반 정도는 대륙에 돈이 내려와서 홍콩 그 테크 주식을 움직이고 있어요. 작년에만 해도 1천억 달러가 대륙으로부터 사우스바운드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그쪽에 많이 있고 본토에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 알고 있는 알리바바도 없고 텐센트도 중국에 없죠. 뭐 BYD는 양쪽에 다 걸려 있고 SMIC도 양쪽에 다 걸려 있지만 그런 쪽에 들어가 있는 ETF 쪽으로 가시는 거 좋아요. 근데 최근에 5, 6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부담스러워 하시죠. 근데 그걸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5년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미국 나스닥이 한 120, 30% 올라가고 S&P가 한 8, 90% 올라갔을 텐데 항생테크라든가 이쪽은 여전히 그때보다는 마이너스 상태는 맞아요. 그러니까 길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저평가돼 있고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렇죠. 좀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상승률은 크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고점 대비하면 알리바바도 아직 멀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그거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이미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거 말고 그러면 좀 나는 디테일하게 접근할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전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로봇 그 중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홍콩에 올라와 있는 거 주식 아마 한 2개 정도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유비테크라는 회사, 그건 이제 로봇 만드는 거 맞고요. 그리고 저 호라이즌 로보틱스, 뭐 자율주행 쪽에 가까운 회사지만 어쨌건 로봇하고 뭐 상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이름은 로봇인데 그 2개 회사 정도지만 그건 역시도 많이 올랐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휴머노이드가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최소한도 양산은 돼야 되는데 금년이 양산의 첫 해라고 하는 시각이 많고 테슬라도 10,000대 만들어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에 있는 웬만한 회사들은 테슬라만큼 돈도 없기 때문에 아직은 양산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아직 계획 나온 게 유니트리라든가 에지봇이라든가 이런 대륙의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들 보면은 뭐 500대에서 1000대 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금년에. 그 얘기는 뭐냐? 수백만 대 또는 저 모건 스탠리가 했던 뭐 6,000만 대, 6,300만 대, 5,900만 대 이런 그 시나리오가 있는데 미국, 중국 그런 거랑 비교를 할 때 보면은 아직도 갈 길은 멀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토리로 이해를 하셔야지 로봇이 바로 내 생활 속으로 로봇개는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휴머노이드는 인간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스럽게 하려고 그러면 자율주행이 지금 L4까지 있잖아요. 근데 로봇은 L5까지 구분을 하는 거를 제가 샤오펑 그 자동차, 엑스펑 자동차 회장이 로봇에도 거의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정의가 뭐 일반적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레벨 5까지 있는데 지금 중국은 레벨 2에서 3로 넘어가는 상태다. 금년에 넘어가는 게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상당히 그러면 레벨 4가 돼야지 양산 일상화 그러면서 로봇들끼리 협업 이런 게 가능하다.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 길게 말씀드렸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로봇 자체의 완성체가 아니라 실험실이건 아니면 대학이건 아니면 공장에서 인턴으로 사용되는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것들 센서라든가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이런 애들 그리고 모터에 들어가는 애들 이런 것들 배터리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로봇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부품과 로봇손은 별도로 요즘 기술이 또 필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어디다 갖다 팔아먹느냐 누가 파느냐 이건데 그 파는 회사들은 다 대륙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 본토에 상장돼 있고 그쪽을 보시려고 그러면
본토에 대한 ETF까지도 접근이 되셔야지 아하. 해외에 있는 ETF에서 나와 있는 거는 사실은 인터넷 기업들 중에서 로봇에 투자하는 기업들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발라보고서도 제가 놀랐는데 발라보고서도 아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제가 알고 있는 로봇은 사실은 본토에 있는 로봇 부품 업체들인데 이쪽은 또 다른 이야기니까. 예, 그렇죠. 소프트웨어 쪽이죠. 아하. 하드웨어는 좀 다르고. 아하. 예. 이게 원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은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몇 명이 로봇을 데리고 다닐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시장이 진짜 큰 시장이긴 해요. 아직 이제 자동차는 얼마 전부터는 이제 1억 대가 한 1년에 안 팔리기 시작한 시장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네. 그런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 1억 대 이상은 팔리겠죠. 나중에 이제 되면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제 1000대 팔고 있고 이러니까 지금 1억 대면 너무 큰 시장이어서 이게 이제 분명히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빠졌다 하는 그림이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근데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알짜배기들은 지금 본토에만 있고 직접 해외에서 이제 투자하기가 좀 제한적이고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투자 권한이죠. 네.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게 원래는 당연히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트럼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핵심 그 안보와 관련된 핵심 기업들은 해외에서 투자를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네. 우리는 너무 해외에서 많이 투자하고 있어가지고 이거 문제다. 그리고 특히 중국 자본이 들어와 있는 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봐도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그러면 비자도 그렇고 사실 중국에서 하면 우리도 열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열고 있는 거고 네네. 투자는 중국에서 맡고 있는데 우리는 하고 있는 거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열어놓은 거는 뭔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도 양단 딱 이제 칼로 무베듯이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들 네. 이해관계가 있고 발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메리카 인베스트먼트 퍼스트 팔러시죠. 네, 그 법안이 얼마 전 나왔죠. 그렇죠. 네. 그거 보면서도 영향이 엄청날 거라고 봤는데 제가 중국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미국에서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중국의 기존에. 맞아요. 그걸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중국의 유통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돈, 그건 이제 외국인 중에서 얼마냐잖아요. 미국의 비중은 15%예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서. 네, 외국인 중에서. 근데 전체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누차 말씀드렸었지만 이거는 지금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6%가 안 넘어요. 작년에는 3%, 4%였고 지금 최근 데이터는 제가 못 봤지만 5% 넘기 힘들 거예요. 그럼 그 5%의 15%인 85%는 딴 데고 15%가 미국이에요.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게 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외려 유럽계라든가 아시아 쪽의 자금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중국에는 어차피 외국인 비중 약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봐야 될 거는 중국 로컬의 돈들이 어디로 꽂히느냐가 맞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그 주식이건 ETF건 금융상품 쪽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뉴스에 이렇게 너무 방점을 차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주기 전에 좀 발라보면 이제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뭐 제가 그냥 너무 좀 그쪽 입장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에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을 중국 돈 묻은 걸 투자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라서 그렇죠. 저는 그 법안을 보면서 미국 주식이 요새 그래서 빠지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쨌든 알게 모르게 중국 돈이 묻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뮤추얼 펀드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다우먼트 네네. 펀드라든가 그쵸. 그런 쪽이죠. 그러니까 연기금이라든가 네. 이런 건데 어쨌건 시장은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중국이 그쵸. 필요하다 그러면 돌아서라도 아니면 차명으로라도 하겠죠. 뭐 저희가 그건 얘기할 건 아닌데 하지만 중국 쪽에서 어차피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그들은 그들의 돈이 움직인 게 거의 80~90이고 그렇죠. 외국 자금은 거기에 금상첨화해서 덧칠을 해주는 도금 정도의 용도였는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도 보는 게 좀 덜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중국 내에서의 투자 심리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예금을 진짜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축률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렇죠. 40% 가까이 되죠. 주식은 안 하나요? 하죠.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주식 계좌로 보면 2억 개의 계좌가 열려 있다고 하는 인구 대비하면은 뭐 14억에 2억이니까 거의 10몇%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거래가 몇 번인가 그 기준인데 일어나고 있는 계좌는 5천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5천만 개가 한 명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5천만 명이 가질 수도 그쵸, 있겠죠. 그쵸. 어쨌건 그 정도의 계좌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면 너무 좀 허한 숫자고 네네. 거래 금액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작년 9월 이전에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1거래량이 4천억 RMB였어요. 그러니까 1조가 안 되던 시장인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70조 시장에서 하루에 4천억이니까 그쪽 돈으로 그러니까 10조 달러에서 이제 4천억이니까 뭐 얼마입니까? 한 뭐 7, 800억 달러 이 정도 됐죠? 문제는 지금은 작년에 이제 붐업이 일어났을 때 9월 24일 이후에 10월 초까지는 하루에 거의 3조 5천억 RMB 그러니까 거의 8배가 늘어났죠. 9배. 근데 그러다가 또 쭉 식어가지고서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조에서 1조 5천억 왔다 갔다 하고 얼마 전에 그 로봇 이렇게 올라가고 이럴 때 그때는 거의 2조를 또 찍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저점이 4천억이었지 평전으로 보면 아마 한 6, 7천억 RMB 거래 대금이. 네. 근데 그것만 해도 200배 곱하면은 뭐 하루에 거래 대금이 한국 돈으로는 거의 100조에서 150조 정도 되잖아요. 네. 한국 시장이 지금 한 10조가 안 됩니다. 안 되죠. 네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활성화 정도. 근데 최근에는 1조 5천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300조가 거래되는 거니까 하루에. 네, 200에서 300조. 근데 그 기관하고 개인이 다 들어가는 거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는 데이 트레이딩이 안 되는 나라니까 오늘은 한 번만 살 수 있어요. 못 파는 그래요? 거죠. T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서 내일 파니까 이게 데이 트레이딩 안 되니까 한국은 뭐 데이 트레이딩 그냥 하루에 뭐 맞아요. 그죠? 그게 거래량이잖아요. 거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선이고 작년에 일시적으로 그걸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었죠. 자본시장 이 정책 변화할 때. 근데 안 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아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난리 날 테니까. 그렇죠. 실업률 떨어진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네네. 집에서 뭐 할지. 집에서 이거 이것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변동성 심해지고 하니까 아마 감독기관도 그거로부터 오는 부담이 컸겠죠. 안 해주고 있는데 그거를 해주는 날이 되면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국 주식에 투자할까 말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당연히 고민하는 게 이거 관세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엄청 뭐라고 하던데 이거 괜찮은 건가 이런 질문을 다들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트럼프가 분명히 시진핑 저기 생각 정리되면 전화해 그런데 전화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 하고 있어요. 네네 뭔가 배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회라는 거를 두고서 이제 말하자면 최고 지도자들끼리의 이 체면 싸움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침 양회 정협 시작하는 날 보복 관세 때렸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사실 관세로 보면은 미국이 때리는 관세가 중국 관세보다 거의 뭐 1, 20배 많죠. 피해도 클 거예요. 네네. 이게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딥식이라든가 이런 조금 이게 숨통 튀어주는 일이 생기니까 더더욱이 지금 버팅기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엄청 그 힘들어하고 뭐 넘어가는 도산하는 기업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 양회에 나온 정책들을 가지고 이제 또 한번 국내적인 상황을 이제 더블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협상으로 나서는 협상 테이블에 나설 때 나도 뭔가 있어라고 하는 것과 없는 것과 그건 트럼프가 제일 잘하는 거라면서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서 나오는 거하고 우리 이렇게 다 해놨어. 뭐 한번 할 테면 해보자라고 하는 거랑은 서로 얻고 밀고 당기는 게 다르겠죠. 네. 그래서 역시 이제 저쪽도 학습 효과가 있고 그리고 저쪽이 지금 믿는 거는 5년 뒤면은 트럼프로 내려가겠지만 자기는 있을 거라는 그런 또 생각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두 거인의 싸움에서 참 피해보는 거는 우리를 포함해서 나머지 나라들인 것 같고 근데 중국은 어쨌건 관세에 대한 거는 생각보다 지금 작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하. 네네. 작게 보려고 노력을 과연 어떻게 될지는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봐야죠. 딥시크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이제 투자와 관련돼서 아마 이제 딥시크 관심이 많으실 테니까요. 네. 제2의 딥시크가 나올 수 있나요? 제2의 딥시크 나오죠. 그래서 이제 AS, BS, CS, 뭐 ES까지 다 나올 거다. 딥시크를 DS라고 하니까 네네네. 나올 거다라는 그렇게 보는 근거는
이거는 절대로 한번 돌연변이가 나온 게 아니고요. 이에 대한 에코시스템이 최소한 항저우에는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작은 숲을 만든 데에는 알리바바의 공이 컸고 그 공이 마윈에게 돌아간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원재를 좀 탕감해 주는 것도 있겠죠. 아, 그래서 만나준 건가요? 그거 플러스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결국 민영기업의 탄압의 어떤 대표적인 인물이니까 그런 효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냥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죠. 시진핑이 마윈을 만났다 맞습니다. 이런 거는 그죠? 공과 과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을 더 치켜 세워준 건데 그걸 또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렇게 해서 민영기업을 풀어주는데 이 전시 효과가 상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 있었던 것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이제 화웨이 런정페이 회장이 했던 건데 그게 이제 방송에는 안 나오고 우리 한국에서 보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 3, 4일 뒤에 이제 그거에 대한 뒷얘기가 나오는 거를 들었는데 두 가지가 저는 그건 정말 우리 기업가들도 그렇고 우리 투자하는 분들도 봐야 된다. 런정페이 회장, 다른 사람들은 다 딥식도 그렇고 자기들 회사 소개 정도, 그리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했겠죠. 네. 실제로 워딩도 그렇게 나온 것 같고. 근데 런정페이는 역시 우리로 말하면 옛날 삼성전자의 그 이병철 회장님, 그런 정준 회장님 이런 분들인 것 같아요. 뭐냐면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이 스페어 타이어 2.0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지금 터졌고 두 번째 타이어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이어를 준비하는데 그 수단이 뭐냐? 선전 쪽에 화웨이와 업무 제휴를 맺고 있고 또 현전 시정부의 지원을 받고 이런 회사 2,000개를 갖다 다 한묶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기술 그리고 이 공급망 생태계의 구축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스페어 타이어 2.0이에요.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는 걸 보면서 전략가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게 이제 국내용이고 또 방어용이라 그러면 해외용 공격용이 또 있어요. 그건 흑토지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흑토지론. 예, 검은 토지인데 검은 토지가 중국에서는 동북 지역의 토지가 옥토죠. 그래서 우리 만주벌판 색깔이 검은색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옥토인데 중국에 있는 옥토를 얘기한 게 아니라 1대1로 변해 있는 회사, 글로벌 사우스에 있는 국가 이런 데가 우리한테는 흑토지다. 비옥한 토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쪽으로 나갈 때 유의해야 될 것들 뭐냐. 가서 돈 벌고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쪽 기업으로 커라. 거기에 뿌리를 내려라. 그게 이제 흑토지론의 중점이었는데 이거는 몇 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시진핑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국가 전략으로 거의 채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뇌피셜을 가졌는데 그러네요. 두 번째가 이런 그럼 두 가지를 갖다 얘기한 게 누구냐. 국유기업이 아니고 공산당 간부가 아니고 민영기업의 수장이면서 그 자리에 쫙 나와 있는 딥식이 제일 어린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니티도 있었고 샤오미도 있었고 돼지고기 그 리오용하오라고의 그 네. 우리 돼지고기 최고로 제일 많이 만드는 회사 회장님도 있었고 전통산업과 신흥산업이지만 공통점은 민영기업가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이제 큰형님이 이분이 44년생인가 그래요. 유일하게 40년대생이고 나머지가 이제 돼지고기 만드는 리오용하고 50년대생이 둘이 있었고 나머지는 60이 좀 있고 대부분 70, 80, 90년대생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느꼈겠죠. 그 기업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다 근데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창업 1세대예요. 2세대가 없어요. 하나도.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네요. 1세대가 동물 정신과 창업 정신과 기업가 정신, 애니멀 스피릿이라고 네. 하죠. 그거를 그 자리에서 쉐어를 했다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31개 기업의 리스트 해가지고 그거 투자하는데 제가 쓰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니거든요. 네네네. 31개 기업이 다 업종에서는 전부 다 포커스 리스트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기업들이 뭉쳐가지고서 나가는 스토리가 아까 말씀드린 화웨이의 런정페이 회장 그 사람은 맞아도 받고 죽을 뻔도 해봤고 딸은 또 미국에 갇혀가지고 몇 년을 못 돌아왔잖아요. 캐나다에서. 그쵸. 다 겪고 나니까 스페어 타이어 있어야겠다. 그리고 해외로 나갔더니 전부 다 자르고 5G 못하게 하고 막 이러니까 그 대신 우리랑 좀 결이 맞고 궁합이 맞는 국가로 가서 그냥 뿌리 내리고 살자. 그건 무서운 얘기였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결국 저도 제가 아까 질문 드렸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다른 나라의 환대를 받기 위해서는 네. 내가 뺏어갈 거야라는 느낌을 주면 누가 그렇죠. 좋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내가 너도 잘 되게 해줄게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륜이 역시 있으신 화웨이 CEO가 말한 그렇죠. 그 스페어 타이어 론 그리고
1대1로 지역 가가지고 그 나라들도 잘 살게 만든다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나오기 어려운 얘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 이제 공식적으로 딱 해서 시진핑 주석이라는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적어도 화웨이는 그렇게 가겠다는 거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의미였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군단이 형성이 돼 가는 것 같아요. 해외 진출 그리고 방어 이런 데 있어서 국유 기업이 옛날에 뭐 손잡고 그다음에 뭐 국방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이제는 전쟁터는 진짜로 총포를 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요. 예. 느낌이 무슨 어디 뭐 전장에 나가는 장군이 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까 무섭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약간 소름이 좀 돋는. 우리는 그런 걸 알아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네, 아직 모르는 게 좀 답답한 그런 면도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용관 대표님의 유튜브 채널에도 많이 가셔가지고 구독도 해주시고 신용관 대표님 계속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업데이트 해주시고 계시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왜곡된 시각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이 영상에 대한 댓글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아마 뭐 또 중국의 친한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실을 좀 바로 아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 여기저기서 불러서 가면 제가 이제 중국말이 편하다 보니까 그쪽에 건의도 많이 합니다. 그런 건의를 할 때는 제가 제일 비판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를 부르는 이유도 거기 있다고 보고 거기서 친중으로 가고 무슨 얘기하는 거 솔직히 여기 언론에서 아니면 댓글로 하시는 분들하고는 저는 좀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거기 가서는 맞아요.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거 해외에서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돌아와서는 우리는 또 어떤 자세로 그쪽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제 역할이라고 보면 제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영관 대표님 덕분에 저도 뭐 중국에 대한 시각을 조금씩 이제 바꿔가고 있는 중인데 알면 알수록 또 더 알아가고 싶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소름 돋게 무섭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신영관 대표님과 함께 중국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